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라이벌 대 라이벌 42번째 주제는 청동문 조각으로 대결을 벌인 로렌초 기베르티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번째, 초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기베르티 대 브루넬레스키. 첫 번째, 뛰어난 금세공사이자 조각가 로렌초 기베르티.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조각가 프레스코 화가 그리고 금세공 장인인 로렌초 기베르티는 1378년 피렌체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바르톨로 디 미켈레는 금세공사였기 때문에 기베르티 역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작업장을 드나들며 금세공 기술을 익히게 되었고, 이것이 조각가로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기베르티는 당대 예술적, 상업적 중심지였던 피렌체에서 성장을 하면서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1392년부터 기베르티는 피렌체 견직물 금동업조합에 가입을 해서 자신의 아버지처럼 금세공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는데, 6년 후에는 그는 금세공 조합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400년 흑사병이 창궐을 하자 그는 피렌체를 떠나서 리미니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기베르티는 리미니 궁의 프레스코 제작을 맡아서 초반에는 프레스코 화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1401년 피렌체의 칼리말라 길드가 산 조반니 광장에 있는 세례당 북문의 오래된 나무 문을 청동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경합을 벌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피렌체로 돌아와 공모전에 참여를 했고, 당시 23살의 젊은 기베르티는 필리포 브루넬리스키 등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종 당선이 됩니다. 당시 기베르티는 구약 성경 속의 장면들을 묘사하려고 했지만 이후 계획을 변경해서 신약 성경 속의 장면들을 묘사하게 됩니다. 기베르티가 제작한 청동문은 무척이나 아름다웠고, 훗날 미켈란젤로가 이것을 보고 천국의 문이라고 격찬한 것이 나중엔 정식 명칭처럼 굳어지게 되었죠. 이후 기베르티는 약 50년 동안 세례당의 청동문 제작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는 공방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청동문 제작에 몰두도 하는데, 그의 공방에서 15세기 피렌체 미술가를 대표하는 도나첼로, 파울로 우첼로 등의 인물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초기 20년 동안 북쪽 출입문에 28개의 패널을 제작을 했고, 이후 동쪽 출입문의 제작도 의뢰받아서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계획대로 구약 성경 속의 장면들을 조각해 나갔고, 여생을 여기에 바치게 되었죠. 두 번째, 건축가로 변신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사실 브루넬레스키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안토니오 마네티와 조르조 바사리가 남긴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1377년 피렌체에서 태어난 브루넬레스키는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자신의 뒤를 잇게 할 목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문학과 수학 등을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브루넬레스키는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고, 금과 금속 등을 세공하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비단업자 길드 아르테 델라 세타에 가입을 해서 1398년 금세공 장인이 되었습니다. 금세공 분야에서 장인으로 손꼽히던 그는 운명적으로 기베르티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01년 피렌체의 산 조반니 세례당 문 교체 작업 공모전이 바로 그 경쟁의 무대였죠. 그들은 구약 성경 속 등장인물인 이삭의 희생에 대한 주제를 받았고, 기베르티가 이삭의 모습을 나체의 토르소로 묘사한 데 비해서 브루넬레스키는
가시 잡아당기는 사람으로 알려진 고전적인 조각상을 참고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베르티에게 승리의 영광이 돌아가게 됐죠. 당시 결승까지 올라가서 기베르티에게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그의 실력을 인정한 심사위원들은 그에게 기베르티와 함께 공동작업자를 맡아줄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했던 브루넬레스키는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거절하죠. 그리고 자신의 친구인 도나텔로와 함께 로마로 가서 중세 시대 때 파괴된 고대 로마의 유적들을 몇 년 동안 연구합니다. 그의 이런 노력은 이후 그가 건축가로 변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죠. 그는 고대 로마의 건축가들이 만든 직립 구조를 위한 뛰어난 골조 체계에 대해서 연구하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브루넬리스키가 처음으로 받은 건축 의뢰는 오스페달레 델리 이노첸티 고아원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아치들은 각각 8m 높이이고 건물은 장엄 하나 절제되어 있으며 대리석이나 상감 세공 등의 장식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이라는 해당 건물의 특색을 잘 살려내었던 것이죠.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브루넬레스키에게 여러 다른 건축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1296년 착공된 피렌체 대성당,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베르티와 브루넬리스키의 상황은 다시 한번 역전이 됩니다. 세 번째, 피렌체 대성당에서 만난 두 사람. 당시 피렌체 대성당은 1296년 착공이 되었지만 1418년까지 돔 부분이 시작조차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전까지 이런 거대한 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의 돔이 어떻게 지어질 수 있을지 또는 붕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가 없었던 것이죠. 1419년 양모 상인 조합인 아르테델라 라나는 새로운 설계 공모전을 열었고요. 여기에서 다시 브루넬리스키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공모전에 참가한 유명한 건축가들 중 오직 브루넬레스키만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죠. 그는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고 오직 말로만 자신의 건축법을 설명했는데 조르조 바사리는 훗날 자신의 저서에서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는 계란 한쪽을 대리석에 쳐서 계란을 바로 세웠다. 다른 건축가들이 자신들도 그런 식으로는 세울 수 있다라고 항의하자 브루넬레스키는 웃으면서 자신의 디자인을 보면 다른 건축가들도 돔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심사위원들은 그를 설계자로 뽑았고 다만 당시 최고의 예술가로 불리던 기베르티와 공동 작업을 해서 견제와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즉 청동문 제작 당시 기베르티의 공동 작업자 자리를 제의받았던 브루넬리스키가 이번에는 자신의 공동 작업자로 기베르티를 추천받은 것이죠. 브루넬리스키는 기베르티가 조각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건축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브루넬레스키는 꾀병을 부려가면서 기베르티가 공사 현장을 맡게 만들고 이때 공사에 문제가 생기자 기베르티를 공사에서 아예 빼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16년 후 브루넬레스키는 돔을 완성했죠. 돔의 구조는 이중돔 형식이고 벽돌을 헤링본 패턴으로 쌓아 서로가 서로를 지탱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게 했습니다. 브루넬레스키의 성공은 그의 기술적, 수학적 천재성과 고대 로마 유적을 연구하며 얻은 지식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기베르티 역시 그대로 역사에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코멘타리라는 일종의 자서전을 남기며 미술에 대한 견해와 방법들을 설명했죠. 이 책은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귀중한 정보의 원천이자 미술가가 쓴 최초의 자서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각기
두 사람은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자신들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며 초기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10분 만에 정리하는 서양 미술의 역사 첫 번째 파트를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